최금자 교수님의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아시아, 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이 대항해 시대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여간 무궁무진하게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대항해 시대에 이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관련해서 질문도 주시고 토론의 말씀을 아프리카 HK 교수이신 김광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저한테 글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시간에 제가 대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김태중 교수님 들어오셨는가요? 이따가 진행하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호진 교수님, 그다음에 장영찬 교수님께서 이 지역에 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한국학 하시는 장영찬 교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최금자 교수님 시작을 해주실까요? 그런데 그 미리 봤는데 시간을 아무래도 조금 아쉽더라도 이렇게 9시 한 15분까지는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때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를 최금자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제가 7호학번 포르투갈학과 7호학번인데요. 이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든가 발표를 한다든가 처음 있어요. 그리고 제가 97년에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11년 반 공부하고 97년에 한국에 왔을 때 중남미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교양 과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아니 브라질에서 그렇게 오래 있다 왔는데 11년 반이나 있다 왔는데 눈 감고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공부했거든요. 중남미 공부를. 그러니까 브라질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중남미를 공부하지? 막 이러는데 이제 이 교양 과목으로 중남미 사회 문화도 한 15년, 20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제일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하면서 97년 2학기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1999년 그러니까 1000년도를 이제 그러니까 끝내면서 2000년도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게 조선일보인데 날짜가 며칠인지를 제가 표기를 안 했어요. 몇 면까지는 보이는데. 근데 이제 라이프지에서 선정한 세계 이제 100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 최대의 사건은 금속활자. 그다음에 인물로 봤을 때는 여기에요. 인물로 봤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람은 전기를 발견한 제임스 와트인가?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신대륙 발견이 커다란 사건이고 동양에서는 화약 발명, 나침반, 그다음에 이제 금속활자 발명이 가장 큰 그러니까 뭐 독일의 금속활자 발명이 사건으로는 뭐 이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제가 자신 있게 그래도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대격변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이런 그러니까 라이프지뿐만이 아니라 BBC도 하고 다 발표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포르투갈은 어떻게 해서 가장 먼저 이 해양에 눈을 뜨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지금 이 연두색이 이제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던 곳이고 그 당시에는 모든 그 운송 수단이 낙하였는데 오스만 터키에 이게 길이 막혀서 이 유럽 쪽에서는 이제 해양으로 가고자 인도를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갖다가 특히 이제 육류 같은 거를 보관을 하는데 후추가 굉장한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는데 그 후추 1g이 금 1g의 그 가격이랑 거의 같다는 그런 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양 과목을 가르치다가 보면서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가 항해 왕자 이렇게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지리부도의
뒷부분에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배워보지 못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세계화가 되고 세계가 하나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나 해서 엔리케 왕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 만들어 주신 건데요. 기록학과에서. 근데 너무 깨끗하고 예뻐서 제가 이제 여기다 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베리아 반도, 유럽의 변방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계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이제 에니케 왕자를 통해서 이번에 처음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포르투갈 왕조의 수립가 아비스 왕조 그러면 포르투갈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 자체가 711년에 이제 아랍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이제 재정복 운동 다시 그러니까 헬콘키스타 운동이 846년 1249년 그 운동 과정에서 포르투갈 왕국이 수립이 됐고요. 1139년에 그다음에 로마 교황의 인거로 군주제 독립국가로 이제 수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통일국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복 운동이 끝나는 그 1249년 국경도 이제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국기고 인장이고 포르투갈의 이런 상징인데요. 이그 에니케 왕자의 그 그러니까 항해 바다로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아비스 왕조가 이 지금 빨간 표시로 된 시기가 아비스 왕조 해외 확장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은 1139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확장을 1580년까지 계속하면서 동 세바스티앙이라고 하는 왕자가 아프리카 원정 중에 총각으로 사망해요. 그래서 사촌이었던 스페인 왕이 자기가 포르투갈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병합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60년 동안 이 포르투갈 지배하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이 시기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브라질은 그러니까 본국인 포르투갈이 약해지면서 어, 원래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 있었던 그 조약을 깨고 국토를 그러니까 3분의 2를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주제 수립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갖느냐. 그 포르투갈의 사학자 사라이바는 그러니까 보통 12, 13세기 당시 유럽은 봉건주의적 국가였는데 포르투갈은 봉건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지은 왕국이다. 그러니까 신하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추대를 받아서 세운 왕국이다. 근데 강대국으로 등극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로 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이제 그 워밍업을 하면서 이제 100년 동안 준비하고 100년 동안 이제 세계 무대로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남한 정도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외세에 많이 시달렸던, 근데 외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베리아 반도하고 같이 국경을 맞이한 스페인의 4개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대항으로 가는데 이 사진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그 4개의 스페인의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을 맨 처음에 제가 표시를 했을 때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베리아 반도 맨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로 갔을 때는 점점 그러니까 스페인 왕국 4개의 왕국들이 힘이 세지면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나중에는 더 내려와서 지금 오늘날의 국경이에요. 근데 이 4개의 왕국 중에 이제 가장 큰 2개의 왕국이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우선 여기를 통일해 가고 그다음에 그라나다까지 함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러니까 독일에서 있던 마르틴 루터 개혁이나 문예 부흥 운동에 반대하고 전통적 가톨릭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국에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왕 그러니까 왕조가 탄생을 했지만 그것이 군주제로 곧바로 변했고 그다음에 교회까지도 이제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포르투갈에서는 이 아비스 왕조에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옆에 네 개의 그 스페인 왕조가 계속 침입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으니까 바다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포르투갈 안에 여기 앞에 가면 이제 아소리스 제도, 뭐 마데이라 섬, 뭐 이런 그러니까 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이쪽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에니케 왕자가 이쪽에 섬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된 계기도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15년에 세우타를 그러니까 그 지브롤타 해협에 아랍 국가 그 해협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이베리아 반도 그 사이 지브롤타 해협에 세우타를 정복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만 정복할 때 당시만 해도 굉장한 그 교두보 아프리카 진출에 위한 교두보 요충지 뭐 이런 거였었는데 시간이 되면서 이제 모로코에 의해서 이게 공세가 되면서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탕헤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우타고 이게 탕헤르 위치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이 기능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서 여기를 정복을 하려고 갔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 니케 왕자가.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그러니까 포르투갈로 돌아가서도 제대로 왕정에 머무르지 못하고 영지 알가르베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섬 마데이라 섬, 아소레스 열도, 카나리아 열도 이런 데를 이제 탐험대를 조직을 하면서 계속 탐험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한 번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북아프리카를 갖다 원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이제 1438년에 100년이 더 들어서고 나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게 포르투갈 자체가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가 있었고 귀족이 강화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귀족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귀족이 자기네 그 부를 늘리기 위해서 자꾸 이제 왕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왕도 자기의 이제 실추된 권위를 만회하고자 이제 밖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외적인 요건으로는 1453년에 이제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플 점령하고 1456년 유럽의 벨그라드를 포위하게 되면서 교황 칼리토스 3세가 십자군을 조직해서 거기서 호소해요. 근데 아무도 유럽 국가에서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포르투갈의 알폰소 5세만이 그 귀족의 압박과 여러 가지 그 국내적인 그런 상황이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십자군 운정을 하지만 이제 교황이 사망함으로써 이제 목표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 준비됐던 군사들을 탕헤루 원정의 실패 후에 중단되었던 아프리카 원정을 다시 재개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노예무역 이 두 페이지를 넣은 것은요. 아프리카를 이제 다니면서 뭐 아프리카의 뭐 상아나 사금이나 노예 이런 것들을 무역을 하게 되면서 흑인들이 이 포르투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뭐 저기 요리사로 데리고 있든가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서든지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혼혈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가 1986년에 포르투갈이 그 EU에 가입한 게 1986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EU가
이베리아 반도 이남의 그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유럽으로 올 수 없다. 왜? 흑인의 피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적대시했는데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이유로 해서 86년에 이제 이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포르투갈 사람들의 그 정당성은 뭐냐면 이 흑인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이 흑인들이 원래 자기네가 데려와서 노예시킨 사람들이 아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그 부족 왕족 뭐 이런 데서 노예였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정당화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프리카 서해안, 중부 서해안에 진출하기 전에도 그 지역 인구의 30% 내지 60%가 흑인들은 노예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노예를 갖다가 이제 정당하게 이제 매매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은 기내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예 시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노예 시장을 만든 그 전진 기지에서 수입 노예들의 20%를 세금으로 거두는 그런 일들도 해요. 그래서 15세기 중반에는 리스본의 인구가 그러니까 도시 인구의 10%, 흑인 인구가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흑인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포르투갈이 이제 아프리카에서의 독점 무역권, 정념지에 대한 소유권, 관리권을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교황청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왜 자기네들이 정복하려고 하느냐, 이교도들을 갖다가 교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그다음에 노예화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화 자체도 그러니까 이교도와 불신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종교적 도덕적 정당성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들을 강제로 개종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 재미있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 니콜라 5세는 그러니까 1455년에 칙령에서 이제 재차 확인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포르투갈인들의 노예무역과 유럽 식민지 활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완전히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니케 왕자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바다로 나갔는지를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에니케 왕자 평가는, 그러니까 에니케 왕제의 신학로 개척은 한 국가의 임무이자 전략으로 계획된 시스템 하에서 20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따라서 일반 상인의 단순한 무역 항로 개척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당시 그러니까 에리케 왕자가 이렇게 이제 유럽 그러니까 대항을 향해서 고민을 하고 개척을 하고 있는 시기에 유럽은 뭐를 하고 있었는가? 다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전쟁 중이었고, 독일의 주변 국가들은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원교 근공 정책을 실행 중이었고, 이탈리아 국가들은 전통 무역에 가져다주는 마지막 부귀영화를 즐기고 있었고, 스페인이 여전히 자국의 독립을 위해 전쟁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그 차이는, 포르투갈이 그 무어족으로부터 독립이 스페인보다 100여년 더 빨리 앞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에니케 왕자의 그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포용 정책을 썼고 과학 정책을 썼고, 그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포르투갈인들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민족, 다른 신앙을 가진 이교도들을 수용을 했고, 과학 정책으로는 최남단의 국립 항해학교, 천문대,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중국의 나침반도 개조했고 개선했고, 빠른 선박으로 개조했고, 선박조차도. 그다음에 수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도 설립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학과 천문학을 항해에 응용하면서 항해술을 과학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이 에니케 왕자였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남으로 항해를 시작을 해서 궁금증과 두려움의 그러니까 대상이었던 대서양을 향하여 남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조된 나침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뭐 그 애니케 왕 이전만 해도 도시 하나로만 기능을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특히 이제 뭐 더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뭐 삼각으로 개조했다, 캐러블을 개조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이 아프리카의 해안 탐험이 맨 처음에는 아까 그 아소리스 섬이나 마데레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서 이제 희망궁까지 가는데 이제 왜 애니케 왕자는 왕으로도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혼을 하지는 않았던지 그래서 하여튼 왕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지휘해서 아프리카도 이제 정복하러 가고 그다음에 에니케 왕자가 1460년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서거 27년 만에 아프리카 최남단, 그러니까 희망봉까지도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포르투갈인들이 당시 그린 지도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 지구의 크기, 뭐 아프리카의 길이 이런 전부 이제 한 반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사실은 이제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중국의 무슨 나라였지 이 당시? 중국도 굉장한 그 배를 그러니까 그 함대가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의 배는 아까 그 선박은 테니스 코트장 정도라면 중국의 배는 축구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배가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바다를 갖다가 어, 지배하고 있던 중국이 왜 배를 걷어들였나?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중국이 북쪽에서 너무나 많은 다른 민족들의 그 침입이 오게 되면서 바다는 가시적으로 뭐 침입,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륙이라도 잘 통일을 해야겠다 가지고 이 중국이 이 해양을 포기한 것이 굉장한 음, 실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인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포르투갈인들의 특징은 이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성, 부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고 종교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중세 유럽 항해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포르투갈의 그 국민성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리스하고 로마에는 그 호메로스 대서사시인이 있듯이 포르투갈에서는 그러니까 까몽이스라고 하는 대서사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1524년 태생이고 1580년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계속 확장하던 시기에 태어나서 포르투갈이 마지막 그 합병되기 직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포르투갈인들의 그 위대함을 주로 많이 이제 그 대서사시에 남겼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성, 부에 대한 갈망, 종교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중상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런 거 다 이제 그 까몽이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니케 왕자 사망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리스본에 가면 여기 에니케 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희망봉을 도른 사람, 그 다음에 인도까지 간 사람 이런 사람들 쫙 이제 해가지고 리스본에 동상이 세워 있죠. 근데 에니케 왕자 항로 개척에 동참한 영웅들을 위하여 이런 말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니케 왕자는 이제 바탈야 전투라고 하는 수도원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94년생이지만 15년에 즉위, 1415년에 그러니까 21살에 즉위해서 한 21살, 21살에서 35년, 56세까지 사셨네요. 그러니까 굉장한 포르투갈의 역사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르톨무 디아스가 이제 희망봉에 1488년에 도착했죠. 그리고 콜럼버스는 4년 후에 이제 스페인의 그 지원을 받아서 중미로 4번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492년에 갔는데, 그러면 1400, 이게 지금 8년, 4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498년에 가가마가 인도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세웠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인도만 목표로 삼아서 돌아갔던 거예요.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1500년에 페드로 알베스 카브리라고 하는 선장이 브라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의 항로예요. 여기 리스본에서 출발한 이 배가 이렇게 온 게 아주 우연히 풍랑을 맞아서 가지고 그냥 미끄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그 첫 번째 도착한 땅에 이제 뭐 미사도 집전하고, 처음 발견된 땅을 살바도르 구원자라고 이제 명명도 하고, 하지만 열흘도 안 돼서 다시 인도로 가요. 그러니까 돈을 찾으러 자꾸 인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제가 이제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같은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는, 조금 이따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무역 항로가 이제 겉으로는 기독교 전파지만 향신료, 부에 대한 욕구로 이렇게 많이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포르투갈은 콜럼버스를 신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에니케 왕자가 세웠던 항해학교에서 콜럼버스가 8년인가 수학했다는 그 자료가 나오는데요. 콜럼버스는 사실은 이태리의 제네바 사람이었는데, 평민이었는데 여기 포르투갈에 가서 항해술을 익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1492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발견 500주년 때 1992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배우, 그러니까 이제 주연으로 다는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이제 포르투갈의 그 의회 같은 데 가가지고 계속 주장을 해요. 인도를 이렇게 갈 수 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이 콜럼부스가 계산한 것보다 더 자기네가 계산한 것이,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것이 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콜럼버스를 지원을 스페인에게 빼앗긴 것은 포르투갈의 완전한 실수였다. 대실수였다. 저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영토가 이제 그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 무역이 목적이지만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 동안에 해외 영토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뭐 포르토 대학의 부총장이 한 말은 다 그 까몽이스에서 나왔던 그런 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를 향한 세력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더 넓은 바다에 도달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 현재의 대서양에 관한 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과거의 대서양은 단지 연해안의 긴 해역으로 인식되었으나 신항로 개척을 통해 대서양이 상상보다 넓고, 그다음에 남쪽과 서쪽을 끝없이 펼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은 100년 동안 황금, 상하, 후추, 노예 무역으로 국고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스코 다 가마의 그 초상화, 그다음에 이 페드로 알바스 카브라르 브라질 도착 기념우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스페인이 이제 100년 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 개의 그 왕국이
결혼 동맹으로 가장 큰 두 개의 그 결혼 동맹으로 왕국의 결혼 동맹으로 이제 통일을 이루고 이 여기 있는 아랍 세력까지 물러나고 이제 퇴치하고 그다음에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 남단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에 이제 이사벨 여왕이 남편과 함께 페르난도와 함께 들어간 것이 지금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1492년 1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콜럼버스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이 콜럼버스와 그러니까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의 만남이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동상으로 지금 남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기껏 준비 다 해주고 8년 동안 그러고서 이제 뺏기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교양에서 중남미 사회 문화 가르칠 때 이 이사벨라 여왕이 음, 세 번째 만남에서 콜럼버스를 갖다 지원하는 후원자가 되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 통일 운동을 갖다 23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내적으로 또 분열될 그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힘을 밖으로 내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 그 봉건 영주 이제 영주들이 통일을 하게 되면서 힘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한반도를 쳤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은 이유에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책 같은 거를 보면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가 만약에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어도 자기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뭐 배세척에 뭐 선원 뭐 몇, 생각이 안 나요. 180명인지 230명인지 줬는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지 그러니까 물론 그 합스부르크가 그 독일에서 돈을 빌려서 후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그 나라들이 유럽의 국가들이 포르투갈의 해상권을 부러워했지만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인력이 많이 드는 물자가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사벨라 여왕은 그 국내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음, 지원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의 그 소니아 교수는 당시에 스페인이 안정적인 통일 국가로서 강력한 국력과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것은 당시 유럽 봉건 강대국의 힘과 강한 신념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이 역사가들이 이 당시만 해도 봉건 국가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흠. 어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제가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하고 같이 계약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위를 요구해요. 통솔자, 식민지 최고의 통솔자 및 총독의 지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정치적으로는 그 식민지에선 최고의 지위를 갖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부의 10분의 1을 차지할 수 있고, 면세 혜택을 받고, 지나가는 선박의 수익의 8분의 1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어요. 이 경제적인 이득을 이제 주장을 했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자기 자식에게 어,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민이었는데 이 아메리카 발견이라고 하는 그 대모험을 함으로써 이제 신분 상승과 부와 모든 거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했는데 이사벨 여왕이 그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도 굉장한 사건으로 역사가들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될 때까지는 한 2달, 10일 정도 걸렸는데 이 거리를 그러니까 그 선원들한테 거리를 조금 속였던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면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선상 반란도 일어났는데 3일 만에 육지가 보이지 않으면 회항하겠다면서 했는데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지에 도착을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육지 발견은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을 10월 11일 국경일로 정하고 여왕은 성대하게 환영식을 했고 그다음에 콜럼버스가 요구하는 모든 포상을 다 주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당시 콜럼버스는 6명의 원주민과 중미에 있는 아주 그냥 그 이름을 지금 몰라가지고 그 새들을 가지고 갔고 그 원주민들한 가지고 있던 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것이다. 근데 이 콜럼버스의 그 맹점이 뭐였느냐? 선박이 이제 그 스페인의 항구 그 항구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세비야였는지 그 항구로 가기 전에 리스본에 먼저 정착을 했다 그래요. 정박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주영 2세가 나가서 콜럼버스를 만났어요. 진짜. 그래서 모든 정보를 캤죠. 근데 다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러면서 이제 1492년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새가 발견을 했는데 이 사실이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싸울거리가 된 거죠. 논쟁거리가 됐어요. 근데 당시 교황은 스페인 사람 알렉산더 6세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이 선을 이제 교황이 그러니까 미지의 선인데 리스본에 국왕 2명이 모이고 교황까지 모여가지고 선을 그은 거예요. 미지의 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었다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1492년에 그러니까 이 섬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아소레스 제도. 응? 여기에서부터 뭐 위도 몇으로 해서 자르는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 브라질이고 나머지 서쪽은 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아까 1580년에 동 세바스티안 왕자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망하면서 60년 동안 그 스페인에 병합되면서 이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게 돼요. 왜 넓어지게 되느냐? 스페인이 지배한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그다음에 어, 페루의 잉카 문명 이런 있고 그다음에 금도 즉각즉각으로 나왔는데 포르투갈이 이 점령한 이 지역에서는 190년 동안 아무런 그 부의 뭐 상징이라는 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금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강을 따라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 노천광을 막 발견을 하고 난리가 나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막 이제 브라질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브라질에 대해서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16세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아메리카 점령과 착취 수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황금과 은,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16세기 말에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13%를 이 두 나라가 가진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들어가서 뭐 천연두, 성병, 그러니까 매독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의 90%가 사망한 걸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스페인은 유럽의 절반에 이르는 천주교 국가를 지배했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아메리카에서 브라질 전쟁을 지배했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브라질, 환, 대서양, 인도양 해상을 성을 점령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견하고서 15세기에 발견하고 16세기까지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브라질은 이렇게 아까 미끄러져 와서 브라질을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0년에 발견했는데 30년 동안 식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같은 카톨릭 국가이면서도 배가 아픈 프랑스가 리오데자네이루 쪽에 이제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식민을 시작을 했고 네덜란드가 이 북쪽에 또 와가지고 또 점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침입을 당하니까 포르투갈이 할 수 없이 이제 식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의 아시아 진출은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근거지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아주 그 뭐랄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당식은 무기였어요. 조총하고 불량기포. 그리고 이제 1510년에는 그러니까 브라질을 발견한 이후 10년 후에 인도의 고아에도 들어갔고 실론성과 말라카주도를 점령을 했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시아의 무역 및 유통망에 참가를 했는데 포르투갈이 근데 인도의 고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직물이 발달한 지역인데 이 브라질의 이 북동부 지역을 갖다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삽으로 퍼다가 여기다 뿌려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바닷가에 앉아서 뜨개질도 하고 뭐 그 해먹 같은 그런 그러니까 천으로 된 그네 같은 것도 이제 브라질의 그러니까 선물용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쪽에 엄청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팔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석사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얘는 여기 북쪽에서 온 애야. 제 몸으로 보면 제 키도 작고 가슴이 이렇게 돼 있잖아. 쟤는 인도의 후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구분이 다 될 정도로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혼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아시아에서 남만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일본 상인과 남반진 간의 무역, 그다음에 명나라 중국인 간의 무역, 유럽 아시아 혼혈인 간의 무역, 그다음에 근데 이걸 관리하는 데가 로마 카톨릭 교회 예수회였다는 거. 그다음에 주요 품목은 노예, 소총, 화약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포르투갈이 부강했던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뭐 유대인들도 내쫓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회도 이제 미션 영화를 보면 이과수 폭포 쪽에서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카톨릭 교단이 예수회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처럼 그러니까 응? 천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살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회를 이제 포르투갈도 스페인도 이제 쳐내면서 오히려 더 약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의 장사의 수완이 어느 정도였느냐. 마카오를 거점으로 일본의 은과 중국의 생사를 중개무역했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마카오를 거점으로 광주 무역을 독점하여 동아시아 무역을 장악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무역을 할 거야. 뭐 이런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의 중개 무역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로부터 무슨 은을 채취하는 방법이 이제 일본의 전례가 돼서 은의 산출량이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명나라하고 포르투갈은 일본으로부터 은을 엄청 요구했나 봐요. 그리고 명이 세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은의 수요가 되게 높아져서 일본과 그러니까 무역을 금지했는데 그 틈새 시장을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게 됐죠. 그래서 음, 마카오 외에도 일본의 나카사키, 포르투갈령의 말레이반도의 말라카, 그다음에 스페인령의 필리핀 중에 마닐라 이런 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르투갈하고 일본 관계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일본 소설 대망이라고 하는 걸 읽었는데 거기에서 떵주들이 이제 통일을 하고 있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섬 4개 중에 맨 아래에 있는 섬에서 이렇게 뭐 포르투갈인들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용인을 해준 거죠.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결과로
불과 30년 만에 일본 포교활동교가 선교사 75명이 교회를 200개를 건설했고 신도수가 15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본에서 크리스천이 수용된, 기독교가 수용된 이유는 교리의 설득보다는 서구 신부의 인간성, 모범적인 행동 때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불교 승려에 대한 염증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베리아 반도 국가들이 망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들을 아메리카로부터 가져오지만 그것을 자기네들 귀족들의 사치하는 대로만 썼기 때문에 이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도 급락했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계속해서 이제 뭐 잭팟이 터지는 것처럼 소비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궁핍했는데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생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한 그 파트로는 이제 나라도 기업처럼 변화하지 않으면 쓰러진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몰락은 필연적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나라의 흥망성쇠가 마치 세르반테스 작가,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의 운명과 비슷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를 누렸을 것 같은 이 세르반테스조차도 나중에는 아주 그냥 말년이 되게 불쌍했듯이 두 나라가 아주 처참하게 응? 몰락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영토 확장 결과 이제 사람들이 갖고 포르투갈어를 사용을 하고 그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포르투갈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응? 근데 이제 이 1500년에 콜럼버스 아메리카 도착했을 당시에 그 학계에서는 이게 아메리카의 발견이냐 아니면 유럽인들과 원주민들의 만남이냐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 콜럼버스하고 관계되는 그런 모든 국가들이 이 500주년을 기념하는 게 이태리는 우리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은 우리가 교육시켰어. 스페인은 아니야. 우리가 보냈어.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중미 같은 데서는 콜럼버스 화형식 같은 거 하고 응?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뉴욕에 그러니까 브라질 이제 뭐 갔다가 이제 뉴욕의 그 만센 노블스 그 책방에 갔는데 이 그러니까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혀진 거울이라고 하는 그 외교관이 쓴 멕시코 외교관이 쓴 책을 복도에다가 막 이렇게 딱 쌓아놓고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에서 그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그 이후에 중남미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그 미국에 사는 중남미 출신들이겠죠. 아니면 그 사람들의 후손이든가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이것을 그러니까 좋은 측면으로만 볼 수 없다. 근데 어찌됐든 포르투갈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든지 아프리카든지 아메리카든지 아시아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늘도 많이 남겼다. 그래서 이제 남는 결과로는 이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8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카오는 국가가 아니고 적도 기니 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은 10군데인데 국가는 8나라. 그러니까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이제 그 포르투갈이 중국에 반환을 했는데 이때 외국어 대학교 그 종합연구센터에서 이제 큰 국제학술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과 선생님들하고 포르투갈과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면서 마카오에선 도대체 포르투갈어를 쓸까요? 만다린어를 쓰게 될까요?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우연치 않게 마카오에
유학 간 한국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한국 자녀를 둔 그분들하고 며칠 있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법률,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이 소사이어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포르투갈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는 마카오에 그냥 국제학교 가서 영어 공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이제 동티모르가 이제 인도네시아로부터, 그러니까 원래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가 인도네시아 식민지였다가 그러니까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동티모르를 독립할 때 이제 신문에 막 나와요. 아유, 2021세기에 독립하는데 우리 포르투갈어 써야 돼? 유럽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 아니야? 제일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영어를 국어로 쓰자.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르투갈어의 힘이 언어로 그냥 남아있다는 거죠. 국어가 그냥 포르투갈어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어가 사실은 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을 안 했는데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어, 지금 사용국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2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써 있어요. 이게 96년에 결성된 거거든요. 사실은 1986년에 이제 그 유럽 그러니까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포르투갈어 그러니까 세계 포르투갈어 언어학회 해가지고 리스본으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요. 이 나라에서부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많은 선생님들이 가셨더라고요. 근데 딱 1년 이제 첫 1회 하면서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이거 회의를 세계 포르투갈 학회가 열릴 건데 2년마다 한 번씩 할 건데 2회에서부터는 포르투갈이 해, 2회는 포르투갈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브라질이 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브라질이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포르투갈 인구가 몇 명일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현, 자격증 생이 네, 현재 포르투갈 인구수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000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연구가 네, 구글링을 해보셨겠죠? 네네. 근데 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그 파도라고 하는 그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파도는 너무 슬퍼 그러면서 근데 어떤 내용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도 옛날에 한 500명 놓고서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리스본 항구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떠나보내는 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다음에 친구가 또 친구를 떠나보내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은 문화적으로 음,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 왕조가 생겼을 때 보르고뉴 뭐 왕조의 뭐 힘을 얻어서 이런데 그러니까 프랑스 귀족의 이제 그 그러니까 언어 쪽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보면 프랑스 귀족이 세운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힘에 따라서 이제 그 플랑드르 지방 프랑스의 그 대서사시 뭐 이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서사시는 발전했는데 음악은 계속 슬픈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애인이 남자친구를 떠나보내는. 그러니까 계속 슬퍼요. 음, 그리고 브라질의 인구는 제가 86년에 갔을 때만 해도 1억 6천 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이제 구글링을 해봐요. 그러면 1억 6,500? 1억 7천? 1억 8천? 1억 9천? 지금은 2억 2천으로 나와요. 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를, 그러니까 물론 자연적인 그 증가도 있지만 그 남반부에서 제1국가로 떠오르기 위해서 이민을 엄청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그 백인들을 받아들여서 백인화 자꾸 섞이다 보면 백인의 국가가 돼서 우리가 유럽에 잘 나가는 국가처럼 될 것이다.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90년도에 그러니까 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동유럽이 91년에 이제 해방됐을 때도 그 동유럽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가고자 했지만 다 수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브라질이 손들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다른 자기네가 그 IT 사태에다가 났을 때도 받아들이고 지금 최근에 몇 년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경제적으로 난리가 났을 때 국경에서 막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 우리가 다 먹여주고 세워줄게 뭐 이런 식으로 브라질 국민만 대 뭐. 그러니까 우리 땅 너무 넓어요. 뭐 사람들 다 오세요. 당신들이 우리 국가 발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뭐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동유럽에서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때 그 신문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다른 이민들하고 다르다. 이 사람들은 아주 하이 클래스의 과학자들이 많다. 우리는 꼭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국 이민 이런 것도 봤을 때 그 6.25가 끝나고 나서 88명의 반공 포로들이 그러니까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서 이북을 가거나 이남으로 다 이제 흩어졌는데 88명이 자기네는 이북도 싫고 이남도 싫다. 너무 전쟁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립국으로 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인도에 2년 조건으로 갔었죠. 근데 2년이 끝나니까 니네 나가 이러니까 브라질이 또 번쩍 손들어가지고 니네 우리나라 와. 그래가지고 55명을 받아들이고 아르헨티나가 7명인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인구의 그 관계를 브라질하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인종차별도 아직 있으니까 브라질이 굉장히 빨리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그 그러니까 인구 수로 따지면 포르투갈어가 세계 5위 인구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 인구수로 따지면 영어, 중국어, 힌디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근데 이제 모국어로 따지면 6위. 그러니까 이제 모국어로 따지면 중국어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힌디어, 힌디어. 여기가 지워져야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아까 포르투갈이 일본의 그 남부 그러니까 맨 마지막 섬 그쪽에 이제 진입해서 이제 뭐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임진왜란 1592년에 이제 한국을 칠 때 포르투갈의 신부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제가 누가 이제 논문 쓴다고 저보고 번역해달라고 그래서 하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고 다 근데 흰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저고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었고 아기들을 뒤에 업고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처참하게 한국을 묘사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것이 이제 그 시대에 직접 들어왔다기보담도 이제 일본 그 36년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일이 빵 만드는 거예요. 빵.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빵집을 경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스텔라. 이 카스텔로 이게 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드는 빵 카스테라 이렇게 카스테라 나왔고 뭐 덴뿌라, 뽐뿌, 비누, 사봉, 대포, 조총 이런 것들이 이제 포르투갈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학 쪽 책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선생님 노명환 교수님 아까 그 질문 아프리카 전공 교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였었죠? 우선 그 질문을 해결을 하고 넘어갈게요. 교수님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아, 노명환 교수님? 네네. 네. 네, 그렇군요. 그 어떤 질문을 원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 그 선생님이 질문지를 아프리카. 선생님한테 드렸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그러면은 다 우리 주세요. 최검자 교수님 발표가 다 끝나고 이제 토론을 할 건데 네. 그리고 지금 진행상 먼저 그 토론문을 제가 읽을까요? 예. 네네네네. 예.
그 김광수 선생님께서 오늘 그 아프리카 전문가로서 토론자로 이렇게 그 아프리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비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어떻게 열었는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까지 이어진 탐험과 개척에 대한 대서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하고 귀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포르투갈이 강력한 군주제를 바탕으로 아비스 왕조의 죽음의 바다인 대서양으로 눈을 돌려 항해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귀족의 팽창주의 정책과 십자군 원정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경제적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물론 1441년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들여온 것은 대항해 시기가 시작된 이후로 막대한 자금이 소모되는 대항해를 시작한 또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포르투갈이 작은 영토와 자원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항해 시대를 개척하고 왜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뒤이은 영국과 프랑스 등 식민지 강대국이 등장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빠르게 몰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앙골라와 모잠비크, 케이프 베르데와 상토메 프린시페는 조그만 섬인데 이러한 지역 빼고는 이렇다 할 식민지를 아프리카에서 건설하지 못했고 대서양 함대와 인도양 함대 역시 대단히 소규모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인도,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와 후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인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이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는 동안에 그다음에 스페인이 100년 후에 나타나서 이제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에서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칼빈의 종교개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브라질에서 배운 거는 칼빈이 그 종교개혁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개념을 사람들한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인으로 따지면 그 시간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뭐 은행에 그러니까 맡겨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한 달 후에 받을 때 이자를 받으면 그게 굉장한 죄악의 하나님의 그 섭리에 교리에 어긋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네덜란드의 그 칼빈의 그 혁명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자의 개념을 이 사람들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자본의 힘으로 동인도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자기네 식민지를 넓혀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영국에서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예요. 그 당시에가 15세기, 16세기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러니까 영국의 그 해적, 드레이크 해적인가? 뭐 이랬을 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해적들이 나타나서 전부 그냥 급습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아 하고 뒤에서 박수 친 게 영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부를 자국의 공업과 산업의 시대를 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빨리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그냥 그러니까 잭팟이 터지는 그 목표점을 차지했고, 거기서는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만 생각했고 어떠한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맹점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 500년 동안에 지금 9개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국가들의 그 번성기가 대부분 100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번성기를 가져온 그 요소들은 국가마다 다 달랐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를 이제 뭐 월러스턴이라든가 뭐 노벨 문학 아니 노벨 경제상을 탄 누구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그걸 들여다 보니까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열으려면 새로운 틀이 짜여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독일의 경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뒷받침해주는 경제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국가마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체제를 개발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하고 국민이 소통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참고로 본 거는 산업화 추구 방식이 독일, 일본, 소련 정부가 주축이 돼서 했고 미국하고 영국은 자율적으로 놔뒀는데 그러니까 시민의 힘이냐 국가의 힘이냐. 근데 이것이 어디가 좋으냐 나쁘냐를 갖다가 학자들은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딱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를 소련이라고 해야 되는지 러시아라고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에서 그 1910년에 아니지 190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공동으로 이제 노동을 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 혁명이 일어나는 그 힘이 1929년에서부터 1934년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서방 국가들이 주목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쁘다 어쩌다. 근데 이제 잘 하려면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경기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왔죠, 앙골라도 왔죠, 브라질도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제가 뭐 한국 안내서 엄청 만들었고요. 지도도 만들었고 뭐 하여튼 엄청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기업들도 이제 자기네 그 딜러들을 초대를 했는데 LG가 포르투갈 사람들을 20명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하는 포르투갈어를 못 알아먹었다는 거. 그래서 한 일주일 같이 있으면서 한 첫날에는 정말 당황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딜러가 아들하고 왔어요. 20몇 살짜리 아들. 근데 이 아들이 동티모르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랬죠. 어?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은 천만이 안 됐는데 그 옛날 식민지를 그러니까 그 딜러 20명들이 그 아프리카 5나라에 다 그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포르투갈이 그 옛날의 식민지를 그냥 놓기보다는 군대를 아직도 파견을 해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르투갈이 아직도 그 자국의 그 옛날에 대항해 국가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문화원을 세계에 5개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 경제 너무 나쁘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브라질은 문화원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을 때인데 계속 그걸 유지를 했다는 것이 제가 좀 놀라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기 이제 외대 저기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또 스페인어과에서 이제 강의를 쭉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국가기관에서 좀 근무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선생님이 쭉 그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데 저도 학교에서 이제 중남미 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걸 많이 가르쳐 봤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좀 더 좀 풍요로워진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스페인은 물론 콜럼버스의 요청에 이어서 이사벨 여왕이 자기 쌈짓돈 털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서 결국은 대서양을 건너가는 큰 위협을 달성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제 발표를 딱 듣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왜? 포르투갈이 먼저 진출해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를 가는 항에 거기 루트를 개척을 하고 물론 선점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스페인이 갈 수도 없었던 모양새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스페인은 그리고 또 그 포르투갈은 먼저 독립을 했지만 스페인은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 그랬는데 하여튼 영토 확장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이슬람 교도와의 싸움이 1492년이야 종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여력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연 게 1492년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1월이에요. 그게 1월 1일 날 그라나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반도를 완전히 재통일하고 물론 포르투갈은 독립국으로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실업자가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실업자가 군인 실업자가 엄청 많이 생기니까 그런 유휴 노동력도 굉장히 많았고 이러던 찰나에 뭐 대서양을 건너서 한번 가보겠다. 그것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가려고 했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에 도박을 한 거지만 포르투갈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루트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밑자가 본전이니까 그래 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국가 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사벨 여왕이 원래는 페르난도 왕한테 가서 부부왕이었으니까 레이에스 카톨리코스라고 캐톨릭의 양왕이라고 그때 당시에 부부왕이었는데 먼저 남편인 페르난도한테 가니까 뭐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고 콧방귀도 안 뀌었고 그러니까 이사벨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따라가서 그 이제 강구를 하니까 가서 그러면 내가 장신구를 팔아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사벨 여왕의 개인 사업으로 이게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값어치가 원래 국가가 관여하게 되는데 제가 선생님이 발표한 걸 쭉 들으면서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스페인이 대서양을 건널 수밖에 없었구나. 육로는 뭐 오스만 터키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고 또 노예무역. 근데 스페인은 사실상 노예무역을 하진 않았거든요. 노예무역을 하진 않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노예가 부의 창출의 원인은 아니었고 노동력. 왜냐면 전염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넓다란 땅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제 아프리카로부터 흑인을 데려왔었고 또 그 식민자라든가 그런 게 식민 통치자라든가 정복자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벨 영이 초창기 때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인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노예로 취득하면 안 된다 이런 칙령을 내려서 사실은 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노예처럼 생활을 했지만 사실상 정복 초창기부터 노예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좀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요 조약을 통해서 사실은 포르투갈은 가보지도 않은 땅에 땅을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횡재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밀림만 있고 뭐 별로 건질 것도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좀 방치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또르데시아스 조약 때문에 포르투갈은 별로 뜻하지 않는 그런 그 신대륙의 스페인 그 자신의 영토를 획득 왜냐면 또르데시아스 조약이 1494년 149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의 영토 분쟁이 생기니까 남북으로 갈랐던 게 그러니까 동서로 또 갈라지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추방 왜 예수회를 추방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신다. 저도 뭐 강의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회가 너무 세력이 커서 근데 걔들이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 획득할 목적으로 다 쫓아냈고 사실 유태인을 추방한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부
부를 갖기 위해서 했고, 또 포르투갈이 그렇게 처음에 대항해를 시작해서 그 영토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왜 그렇게 빨리 패권을 놓쳤느냐. 근데 사실은 그건 좀 어쨌든 독립할 때까지 거의 300년 동안은 유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세력은 좀 없다고 할지라도. 근데 사실은 그들은 뭐 그걸 잃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뭐 처음에 스페인 무적함대가 깨지고 그다음에 영국의 시대가 대서양 그 항해, 그래서 나중에는 배도 산단무역으로만 다녔잖아요. 뭉쳐서 해적들 하게 되는데, 근데 얘들은 무진장 들어오는,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은이 신대륙부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으로 자기들은 일 안 하고 그냥 중개무역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투갈은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는 플란드르 지방이라 해서 거기가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나중에 독립을 해서 그렇지. 그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 물건 갖다가 중남미에 팔아서 은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중개무역만 했었기 때문에 사실 거쳐만 간 거죠. 거쳐. 그러니까 국내 산업 개발은 못하고.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은 잘 모르지만 영토도 좁고 이랬기 때문에 더 쉽게 좀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후대 부르봉 왕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폴레옹 침입 이후에 부르봉 왕조 들어가서 워낙 무능한 왕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고, 또 아까 적도기니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도기니는 공식적으로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거든요. 적도기니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어. 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 쓰는 국가는 꽤 있었고, 그리고 아까 볼시비키 혁명, 선생님이 그 대공황 이야기 하시면서 거기를 뭐 러시아로 할지 뭐 소련이라고 할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소련이란 단어는 우리 젊은 세대한테는 굉장히 낯선 단어지만, 왜냐면 1991년에 이미 해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소련이라고 해야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소련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계획경제, 통제경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그 전체 발표를 들으니까 제가 강의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계의 좀 맹점이기도 하는데, 이 중남미를 공부하는 데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 그리고 중남미의 멕시코라든가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모르고는 중남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학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어과 중남미학과 나눠놓고, 또 포르투갈어과는 아예 스페인 식민지는 쳐다도 안 보고, 옛날로 치면 또 이 중남미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당연히 브라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브라질을 제쳐놓고 브라질의 그 대항해,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통합이 돼야지 않을까,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오늘 선생님 뭐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또 그 포르투갈의 초창기 대항해 시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내가 스페인과 그 중남미,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를 강의하는데, 아, 이쪽도 꼭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좀 유익했었던 예.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네,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질문은 얼마든지 네,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예, 네. 김태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중남미학을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여러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요. 오늘 백운자 교수님 강의하고 관련해서 좋은 보충의 말씀 또 질문들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백운자 교수님 그냥 바로 이렇게 답을 주실까요? 예. 김태중 선생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으로 노명환 선생님 덕분에 75년도에 포르투갈어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살펴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 노명환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어떤 팩트 하나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네트워크화되고 같이 돌아가는 이 마당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GDP로는 세계 10위고 무기 쪽으로 해서는 세계 6위고 너무너무 막 목적을 엄청 달성했는데 지금 이 지도자의 카리스마, 뭐 국민의 지지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너무 슬펐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 정치적 발언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네, 아니 그런 생각이 좀 아니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본 자료는 사실은 중국에서 만든 자료였고요. 2015년인가? 2008년? 2005년? 근데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 중국이 이제 막 이렇게 커 나가기 전에 만든 건데 이 자료는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제가 2008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2008년도에 브라질에 이제 들어가면서 공항에서 삼성 사람들 옛날 가르쳤던 부장 제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자기 마나우스, 난 상파울루에 일보러 가는데 자기 마나우스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선생님 마나우스에 비행기표 보내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마나우스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 가르쳤던 사람이 6사람이라서 이제 대우도 받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삼성에서 훈련하는 그런 자료였어요. 따로. 예. 그래서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태껏 그러니까 2008년에 받은 자료 14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료인데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이 났고. 최훈자 선생님, 저 질문이 한 가지 네네. 궁금한 네. 게 있었는데, 아까 재정복 시대 이야기 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라도 기독교인들이 성전을 벌렸을 때, 네. 스페인의 모든 왕국들은 이렇게 어쨌든 카스티아와 아라곤 왕국이 중심이 돼서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교도들을 몰아냈는데, 네. 포르투갈은 전혀 거기에 참전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선생님 지금 어느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재정복 시대, 레콩키스. 해공기스는 굉장히 시간 오래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8세기 동안 했는데 음. 마지막에는 이제 아라곤과, 그러니까 북부에 아까 4개국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네네네. 네온이니 네네. 그게 사실 스페인 국기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네네네. 그 왕국들이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힘을 합치고 하면서 그 스페인의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이슬람 세력을 몰아냈는데, 네네네네. 포르투갈도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힘을 보태지 왜 안 그러니까 왔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제정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표하는 자료 그러니까 포르투갈 역사를 정확하게 정통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그 주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스페인이 스페인 그 4개 왕국이 포르투갈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포르투갈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죠. 국왕이 힘이 있었다가 귀족이 힘이 있었다가. 근데 귀족들은 힘센 스페인 왕국에 그러니까 망명을 가거나 전쟁에서 이제 포르투갈이 이기면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스페인에 통합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조그만 나라가 점점 밑으로 남하하면서 국경을 확정하고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 원정에서 제대로 성공을 2번 다 했으면 세우타나 탕헤르에서 그러니까 성공을 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겠지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세우다가 원래 네. 포르투갈의 첫 번째 네네 해외 시민제 북아프리카의 네. 기지였네요. 지금은 네. 스페인의 멜리아하고 세우타라는 두 그 북아프리카의 도시들이 전부 다 스페인 땅덩이, 스페인령이에요. 어. 스페인령. 그러니까 정복은 했는데 그 정복지를 갖다가 유지하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고 뭐 생산성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아랍의 그 상업지가 바뀌면서 블록화되면서 그래서 탕헤르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완전히 비참하게 패배했고 그것이 에니케 왕자가 그 뭐라나 와신 상담하게 된 계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번의 그 실패가 학교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계속 나침반도 개조하고 계속 머리를 쓰면서 준비를 하게 된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예. 유럽의 땅끝 마을 그 까부데
로까 거기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증명서도 주고 뭐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그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 정말 고색창연하고 스페인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굉장히 색다른 그런 느낌도 있고 왠지 모르게 번화하면서도 좀 씁쓸함, 좀 슬픈 그런 느낌도 받고 근데 또 신도시 건너가는 육교 같이 생긴 철도가 엄청 높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좀 근대화된, 문명화된 뭐 포르투갈도 보이고 참 제가 볼 때는 과거야 현재가 좀 이렇게 공존하는. 공존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뭐 유럽의 뭐 모든 도시가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 리스본 이쪽은 진짜 근데 선생님 유럽 안에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위치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포르투갈은 사실 지금까지도 별로 산업 기반이 없어요. 삼성이 그 이유 때문에 그 물류 창고를 만들 때도 스페인에만 했어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에는 조그만 사무실 하나 세워가지고 이제 물동을 전부 스페인 쪽으로 옮겨가면서 하는 그런 정도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섬, 에니케 왕자가 와신 상담했던 마데이라 섬이나 아수리스 제도 뭐 이런 거, 거기 그 자치구 뭐 몇백 주년 기념 무슨 행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제주도 자치구 하면서 KBS가 저보고 번역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PD가 들어가서 한 열흘 동안 찍어온 거를 제가 KBS 들어가서 며칠 밤새고 번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은 그냥 유럽의 그냥 휴양지로 전략하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아, 기후가 좋고 아, 날씨가 좋고 먹을 게 좋고. 최 선생님, 예, 네.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 토론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지금 또 다른 선생님들의 네. 질문도 받고 토론을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고려대 연구교수이신 우리 박진호 교수님도 질문을 주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정영진 박사님도 질문을 주셨고, 그런데 일단 예정돼 있는 토론 선생님들의 토론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의 제 질문을 받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정 교수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호진 교수님 말씀 주시겠어요? 네, 네, 네.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부소에 있는 박호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저는 이제 이 모임의 성격이 어떤지 잘 몰랐었는데 노명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굉장히 흥미있는 모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급전 선생님, 대준 선생님, 뭐 저도 중남미 문화사를 강의했었지만은 새롭게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중남미 문화 이제 그 대항해 시대 관련해서 코멘트하고 싶은 게 많지만은 제가 사실은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세 명이 모두 다 내일 1시에 발표가 있는데 특강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준비를 못해서 빨리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중남미 문화사를 강의했고 원래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작가를 연구한 문학도였는데 최근에는 아마 거의 한 7년, 8년을 갖다가 안데스 원주민 철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부터도 뭐 그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이제 원주민 철학을 연구하고 요새도 그 줌을 통해서 페로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원주민 철학을 같이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항상 제가 그리고 현재 저희 중남미 연구소가 하는 연구가 환경 관련 연구이기 때문에 환경과 세계화가 꼭 대치되는 건 아니지만은 세계화가 환경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누명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정보학과라고 그러셨나요? 그래서 이제 아르카이브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아까 뭐 최근 선생님도 언급하셨지만 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화의 덕분이고 그 세계화를 이룩한 데는 아마 대항해 시대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안데스 원주민들이나 또 일부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시각은 아까도 최근 선생님 언급하셨지만은 콜럼버스를 좋게 안 보고 그 다음에 세계화에 대해서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면 아까 줌 이용이라든지 뭐 아까 창발 이제 민망한 교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뭐냐면 이제 복잡계 이론이나 카오스 이론이나 이제 그런 쪽을 하는데 이제 일부 서구 철학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뭐냐면은 서구의 팽창주의는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좋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문제랑 그 다음에 서구의 발전은 아까 이제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인데 과학기술 발전은 아까 윤호만 교수님이 어차피 이 스타디가 이 모임이 갖는 성격이 어떤 자료의 축적과 이제 그런 것들인데 물론 동양이나 잉카적이라 그래서 자료 축적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로서는 뭐냐면 기술이라든지 이게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술, 뭐 줌을 포함해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페르 교수님들도 서구 철학을 비판하면서 뭐 줌으로 만나서 처음 안면도 없는데 줌으로 만나서 소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뭐 자료 축적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네. 자료를 뭐 새로 창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안데스 철학 공부, 저도 이제 고민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시발점이 바로 이제 대항해 시대인데 당연히 안데스 원주민들, 특히 그 최근에 읽은 그 안데스의 그 제학자인데 저기 건축학과 나오셔갖고서 스스로 공부를 하신 것이다. 20, 30년이요. 굉장히 비판합니다. 특히 뭐냐면은 유라시아 문화의 공격성 또는 뭐 자기들은 남반구 문화니까 북반구 문화의 공격성을 굉장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게 과연 근거가 있느냐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면서 사실은 좀 가슴이 뜨끔한 면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하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대항해 시대를 할 때 안데스인들이나 남미 원주민들의 무력함, 아프리카인들의 무력함과 함께 항상 나온 것이 중국의 무력함이죠. 중국은 뭘 했느냐? 그 전에 중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갔는데 중국이 뭘 했느냐라는 이제 지적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아니라 콜럼버스가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바다를 개척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인터넷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 글로도 썼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또 그 중국 국내에도 중국학을 오래 하신 분이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해외 개발을 안 한 것은 바다를 안 나간 것은 나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논지인 것이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도 어쩌면 대항해 시대의 결과론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기스칸이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서구가 최근에 세계를 지배한 결과를 놓고서 바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물론 바다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학 하시는 분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이 바다를 개발 안 한 것은 대운하 시스템만 해도 충분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저는 불포괄적으로 봐서 중국은 아쉬운 게 없었고 서구는 아쉬운 게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까 그 조금 편견이 있어 보이지만은 안데스 철학자에 의하면은 저기 그 유럽은 저기 아시아의 한 반도에 불과한 지역이다. 너무 뭐 평가자라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저로서의 고민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장윤석 선생님 소개를 해서 그래 기록 정보 이거 참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희 딜레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입니다. 그것은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계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며 어쩌면 그 안데스 원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통합이나 확장에 네. 대한 어떤 그걸 반드시 뭐 이거를 뭐 막겠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환경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사실은 뭐 노명환 교수님이 저는 장윤선 교수님도 들었지만은 기록을 축적해서 이걸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의 이제 안대 철학을 하는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도 네, 이어서 네, 질문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1910년에 식민지를 당해서 굉장히 많은 수탈을 당했고요. 또 조금 전에 나왔던 영국의 아편전쟁 1840년에 이러면서 수탈을 당했고 또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브라질을 수탈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역사는 참 많이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근대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참 많은데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통을 재구성해야 될지를 아마 방향을 놓고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우리 한국의 경우, 그다음에 중국 아편전쟁의 경우, 브라질의 경우를 찾아서 그 대안점이 뭔지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포르투갈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평화롭게 막 확장하고 힘을 많이 구축한 반면에 포르투갈은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또 요즘을 보니까 아까 인구가 몇 명이냐, 경제가 어느 정도나 찾아보니까는 포르투갈이 굉장히 힘들게 살더라고요. 한때는 정말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던 세력이었는데 지금은 쪼그라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대충 아까 최금자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뭐 지도자의 리더십, 경제력, 문화,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그 외에 엄청 이 포르투갈의 어떤 역사의 흐름에 이 최금자 교수님 보시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호진 교수님하고 장영찬 교수님이 연결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우리 최금자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이베리아 반도의 그 두 국가의 특성이 굉장히 다른 유럽하고 달랐다. 그러니까 귀족하고 평민의 차이가 너무 컸다. 그러니까 귀족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 썼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학할 당시 브라질이 세계에서 가장 빈부의 차이가 심한 나라 80년대 후반에 네. 그렇게 손을 꼽혔고 그다음에 룰라가 나올 때만 해도 인구의 4분의 1이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니 언제 먹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식량 생산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그냥 그러니까 일부 소수의 손에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필리핀의 그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 뭐 의적 활동을 했던 무슨 영화 배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아키노 성을 가진 무슨 장관이 2개의 장관을 하는데 벤츠를 2개를 줬다 이런 게 9시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손을 좀 잠깐 댔다 아니면 침을 좀 묻혔다 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그 정치 경제는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러니까 식민지 브라질 같은 경우나 남미 같은 경우에 300년 동안 그 두 나라가 했던 행위를 독립한 이후에 새롭게 그걸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리퍼블릭에서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 뭐 이러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러지를 않고 그동안 식민 시대에 그 왕이 보낸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하고 그 땅에서 태어난 백인들은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경제력에만 참여를 했거든요. 독립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정치까지 같이 합치면서 정치 경제 힘을 다 갖게 되면 더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포르투갈 시점,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해외 확장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 방식, 태도, 정책이 500년 동안 그대로 계속 지내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 감사합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더 허락한다면 더 주고받기를 이렇게 하겠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좀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겠다는 게 지금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서 어떤 뭐 바다를 통해서 개척하는 그것만을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계기로 네네.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보는데요. 아까 박호진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그런 측면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서 기록,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승자가 남긴 기록,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을 어떤 춤이라든가 또는 의상이라든가 또 여러 제스처 뭐 여러 상황으로 사람들은 그 시기에 어떤 그 원주민들의 또 그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슬픈 역사인가요? 이게 그것들을 어떻게 전승해오고 그것을 또 어떻게 삶으로 문화로 만들어 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래서 기록이 이전에는 문서 기록이 이렇게 단일 기록으로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점만큼이나 다양한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옛날 같으면 뭐 우리가 안데스 산맥 라고 쉽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관점만 다양하게 가진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세계를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온 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 환경과 이 세계화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일치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분과 학문으로서 치열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까 그 포르투갈 쪽 하시는 분들은 이 스페인 쪽 영역을 안 하시고 또 거꾸로 그렇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는 거라서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사회 보면서 아까 최금자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에 굉장히 크게 조금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는 아프리카에서 이 그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어떤 문화적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뭐야 개신교 영역에서는 개신교 근면 검소 직업 소명관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고 특히 그게 이제 칼뱅교를 받아들인 프랑스계 이 스위스 장 칼뱅의 그것을 받아들인 특히 이제 네덜란드가 모범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고위생들이 네덜란드의 그 어떤 산업화를 이루는데 뭐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그 아프리카에서 경쟁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박진호 교수님, 고대 그 연구 교수이신 박진호 교수님, 이 그 디지털 시대에 이 많은 지금 연구와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요. 어디에 좀 아주 축약적으로 좀 질문을 주실 아까 써놓으신 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 교수님 너무 유익하고 재밌어서 내내 빠져들었고요. 그리고 자료 먼저 올려주셔서 오늘 먼저 그 자료를 먼저 보면서 야 이거 꼭 들어야겠다 해서 역시 그 사전 자료 주시면서 먼저 선암적 학습을 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되게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이 하나인데요. 우리 역사학자 입장에선 if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항상 공부를 하면서 저는 뭐 본격적인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if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엉뚱한 질문이지만 교수님 자료를 해서 하나에 꽂히는 게 있어서 포르투갈이 콜럼버스를 받아들여서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이 아닌 포르투갈 엘리케 후손 정부에 의해서 만약에 지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려운 질문입니다. 포르투갈, 스페인의 어떤 역학관계에
16세기, 17세기 어떤 신대륙의 점거라든가 훗날 아메리카가 서는 거라든가 훗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후발 주자였는데 이런 게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막연히 생각을 하는 거고요. 40년 동안 연구해온 입장에서 교수님의 객관적 입장도 좋고 주관적인 소견도 좋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료 이 35쪽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고 아까 있습니다. 김태중 선생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시만 해더라도 새로운 해역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포르투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콜럼버스를 후원하지 않았다면 거의 모든 세계가 포르투갈의 세계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토르데즈라스 조약이 또 갖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이제 미제 땅을 나누는 이 사건이 나중에는 베를린 조약의 적용, 그러니까 식민지 분할에 있어서 선례가 돼서 베를린 조약에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양 대륙, 맨 마지막 줄, 서양의 대륙 확장은 이 조약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피 튀기게 더 여러 나라가 이 새로운 영토 확장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국가들이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의 강대국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고 경쟁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자기네들도 이 파이를 한쪽 갖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만약에 유럽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이 세계 전체의 식민지를 건설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 선생님 그러면 그 가정이 네, 마지막 너무 재미가 있는데 역사에 뭐 가정은 없다 그랬는데 하나 가정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신대륙 발견, 이른바 두 대륙이 만났던 그 사건, 그게 훨씬 더 늦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 스페인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최금자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선점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던 거예요, 스페인이. 그러면 대서양으로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옛날에는 진짜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옛날에는 배 타고 나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정은 좀 뭐 재미있기는 하죠. 재미있기는 한데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포르투갈이 그런 식으로 해양에 식민지를 엄청나게 구했고 스페인은 아무것도 못했다. 근데 내부적으로 정리한 그 스페인이 그 조그만 반도 내에 조그만 포르투갈을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죠.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 엄청난 군사력 그걸로 이슬람과 800년 동안 어쨌든 힘을 키워가면서 성전을 했는데 그 군사가 이제 적이 사라졌잖아요. 이슬람 쫓아냈으니까. 만약에 포르투갈을 쳤다면 과연 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가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재밌기는 하지만 좀 재밌긴 하지만 좀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좋은 보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영진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오늘 그 김광수 교수님이 오셨으면 또 아까 그 명나라의 정화 함대 네네네. 그 해상 실크로드하고 실크로드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어서 오늘 또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아쉽게도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나중에 또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영진 박사님 여러 질문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특히 조금 지금 최금자 선생님 발표에서 여러 내용들의 어떤 유럽 중심주의적인 비판적 시각과 함께 질문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최금자 선생님은 유럽 중심주의자 절대 아닌데요. 평소에 할 때도. 자, 우리 정영진 선생님 말씀 주시겠어요?
정 선생님? 마이크 이제 켰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 유럽 중심주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토론자분 한 분께서 뭐 유럽을 좀 크게 생각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럽의 국가 크기가 뭐 아시아의 일부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데 유럽이 제국주의 시대에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축척상으로 말도 안 되는 메르카토르도법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교육에 있어서 메르카토르도법을 계속 사용을 해서 유럽이 크게 보이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올린 겁니다. 첨언할 내용은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은 것처럼 뭐 그런 단순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궁금한 게 소고트족이 이제 여기 뭐 리컨커스타라는 용어는 뭐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회복이라고 안 하고 리커버리라고 안 하고 왜 리컨키스타라고 했느냐 용어를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소고트족이 이베리아를 차지하기 전에는 로마 제국의 일부였고 하지만은 당연히 지배자들이 로마인들이었을 건데 원래 그쪽의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이 어느 책에서도 다 보면은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고 대륙 자체에는 도착 못했거든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그 섬들이 인도의 서쪽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기 그래서 지금도 서인도 제도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사벨라한테 보고를 할 때는 대륙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대륙이라고? 근데 어찌됐든 제가 그 항로 잠깐만요. 찾을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최근에 예. 그 강의를 했으니까 예. 사실 콜럼버스가 4번의 항해를 했는데 예. 처음에 도착한 것은 그 이제 쿠바 앞바다에 조그마한 예, 섬에 예, 도착한 예, 것이고 예. 그 다음에 2차, 3차, 4차는 거기서 그러니까 멕시코만에 접해 있는 베네수엘라 해안까지도 다 도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도 불을 찾아서 향신료를 찾아서 갔기 때문에 인도를 가려고 간 곳이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4차례 항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끝까지 인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1차 항해 이후에 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기 가서 섬에 보고를 도착하고서는 섬에 예. 도착하고서는 대륙에 도착했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인도의 거는 어떤 일부 지역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콜럼버스 네, 일기를 계속 남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지금 이렇게 중미로만 지금 적도 근처로만 갔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인도라기보다는 이 적도 근처에 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 적도만 그러니까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의 그 위치로 통솔자의 위치로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갔지만 귀족들도 따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2번째 갔을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오면서 마지막 소원은 다시 다 탐험하는 거다 해서 3번, 4번 가면서 이제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가 그러니까 그 일기를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의 몸으로 따지면 그 가슴 부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한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상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1차 항해하고서 돌아가서 저 발견했어요라고 했을 때 섬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아니 그 그러지는 점에 않았어요. 그 인도의 일부 지역이라고 했지. 그리고 네. 선생님이 지금 어떤 지도의 개념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예. 그 항해가 이루어졌을 때 15세기 말 예. 그때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땅이 얼마나 컸는지 어디까지 펼쳐 있는지 이게 섬인지 대륙인지
아무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것도 그런 허무맹랑한 조약도 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메리카라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뭐 쬐끄만한 건지 전혀 모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하시는 발표 거 자료에는 그러니까 안 썼는데, 대륙이라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4차례 여행을 하면서 얼만큼 발견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점점이 늘어나는 예, 그런 표시들도 책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섬이었느냐 뭐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인도에 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도. 예, 그건 이제 그 항로가 왜 적도 지역으로 갔는지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뭐 다음에 그 강의를 할 적도 지역으로 간 것은 예정인데, 예, 그 스페인 앞바다에서 그냥 배를 뜨고, 옛날에는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범선이잖아요. 해류의 범선이어서 문제거든요. 해류를 타고 가면 해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멕시코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편서풍을 타고 가면 그냥 저 앞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 아프리카 항로에도 되게 골치 아픈 일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해류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제시하신 지도에는 아프리카 항로를 어떤 식으로 개척했는지 초기 것만 나와 있는데, 네, 나중에 보면 이해 안 되는 항로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게 다 해류하고 네네네네. 그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바스코 다가마는 저런 식으로 항해를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 아래로 내려갈 때는 저쪽 바깥쪽으로 항해를 해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해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오히려 어쩌면은 먼저 남아메리카에 도착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해류 따라 갔다면. 그게 브라질 발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선생님들 그 서거트족 이거 좀. 그 서거트족은 예. 제가 단톡방에나 이제 여기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진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특히 이제 과학사 전공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해서 또 설명도 주시지 않을까, 다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 못하지만. 그래 최금자 교수님 거듭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태정, 박호진, 장영창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박진호 선생님, 우리 정영진 선생님, 그리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1분만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이게 자료를 찾으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 발표하기 1시간 전까지 수정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지,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컨트롤 키하고 누르면 위키에 닿지 않을까? 근데 엊그저께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축구도 했고, 근데 여기 그 포르투갈 그 국가가 나오는 게 1분 뭐 5초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에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 국가의 그 가사가 컨트롤을 누르고 네? 클릭을 하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거기를 클릭을 하면 연결돼요. 아니 그냥 그거 필요 없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연결이 된다. 이게 줄이 안 돼. 하이퍼링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밑줄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하이퍼링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이퍼링크가? 네.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한 번만 더. 최금자 선생님,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각자가 들어가서 보세요. 위키. 각자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가 자체가 이 대항해 시대를 다 연상시키는 가사가 번역이 돼서 떠요. 위키에서.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연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포르투갈의 정체성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거듭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함께 이렇게 공부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